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무원 고개태프입니다. 자, 1강입니다. 언어와 국어 들어갑니다. 자, 우선 기본서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당부하고 싶으면요. 요거 하나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 수험생들이 왜 이 문법을 어려울까? 이 국어를 참 어려워합니다. 군문에서. 왜? 자, 실제로 국어 그중에서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용어. 즉,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법을 어려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점입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이 철저히 머릿속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 용어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익히시면은요 문법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문법이라는 것을 공부하실 때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익힌다라고 처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국어를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알겠죠? 자 하나만 더. 자, 실제로 제 강의는요, 실제 강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기본수가 실제 40강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자, 실제 수험생들에게 예습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반드시 뭐라 해라? 복습. 이 복습은 철저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제 강의가 이해될 거고요.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다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익히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복습 철저히 하시라는 것. 그러면 실제 어려운 문법도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1강입니다. 언어와 국어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1번 언어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요. 뭘 좀 기억해라? 제일 첫 번째는 언어의 개념을 좀 기억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이게 언어의 개념이거든요. 언어가 뭐다? 언어란 내용과 형식, 으로 이루어진 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언어가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 다시 한번 언어가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를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밑에 2번도 언어입니다. 같은 말이야. 실제 1번과 2번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 잘 보십시오.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이죠. 뭐야? 이게 내용 아닙니까? 내용. 이게 내용이죠. 다른 말로 의미가 되겠지만 전달하는 데 쓰이는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수단입니다. 이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수단 이게 바로 뭐다? 형식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라고요.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 3번으로 합니다. 자 제가 3번을 왜 만들었냐면요. 위에 자 형식이 두 가지라며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됐습니까? 최소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 정도는 아십시오라고 해서 한번 집어넣어 본 겁니다. 자, 물론 문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 공통점을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차이점 보겠습니다. 음성 언어. 자, 제가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다? 음성 언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고 계시죠? 이게 뭐다? 문자 언어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매개물이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별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을 합니다. 뭐로 들어? 귀로 듣죠. 그래서 청각의 의존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른쪽. 문자 언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뭐로?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뭐 별건 아니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가볍게 보시고 딱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조 수단에서 이런 거 있죠. 손짓, 몸짓, 표정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밑줄. 그 다음 억양. 세기, 어조 있습니다. 밑줄? 됐죠. 그랬을 때, 자, 손짓, 몸짓, 표정 등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언어, 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 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 외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말만 하려고요. 또 억양이나 세기나 어조입니다.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러한 용어만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자 물론 여러분들은요.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왜? 날개 부분에 제가 다 집어넣었거든요. 날개 부분에 보면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언어 외적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로?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표현. 괜찮죠? 그 다음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반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정도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나머지 뭐 충분히 읽으면 내용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이번입니다. 언어와 인간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언어와 인간을 한 방에 설명하면은요 이게 문제 출제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례 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사례를 주고 나서 이 사례가 언어 위설입니다. 사례를 주고 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고 위설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개념을 가볍게 읽으시고 자 사례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할 거라 생각합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언어와 사고입니다. 간단해. 이 언어와 사고라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잘 보십시오.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언어 위설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느냐? 얘를 뭐라고 한다? 사고 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상호 의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자 다시 사례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부분은요 사례가 문제 출제도 굳이 나온다면 사례가 문제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발. 파랑과 초록 계열의 색칠을 나타내는 단어 뭐 세치와 나오는 1개, 영어는 2개, 러시아는 3개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나라마다 파랑과 초록 계열을 나타내는 단어가 얘는 1개야. 얘는 2개고 얘는 3개고 러시아어가 단어가 제일 많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파랑과 초록 계열의 색채를 구별하는 실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쪽이 어디다? 세치와나. 왜? 단어가 1개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결국 단어가 1개 있어. 그 단어로 인해서 자 다시 한번 구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어가 즉 언어가 어디에? 사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사례를 딱 제공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사례는 무슨 사례? 언어, 우위, 설과 관련된 사례입니다라고 따질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자 하나 더 해볼까? 자 이건 사고 위설이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기저기 이리저리 오가다 국내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단어를 딱 줬어. 이러한 단어를 준다면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서 뭘? 사고 위설입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자 볼게. 자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다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이게 사고냐 사고. 사고가 어디에? 언어 표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뭐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줬네. 다시 한번 뭐 먼저? 사고 먼저. 사고 위설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게 언어와 사고야. 뭐 별건 아니지 않습니까? 됐죠? 자, 실제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는 이 친구로 잘 안 나오겠지. 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됐죠?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되면 얘가 나오든가 얘가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친구보다는 굳이 문제를 출제한다면요. 이런 거 간단하잖아. 단어 몇 개 주고서 충분히 사고 위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나마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 괜찮습니까? 근데 문법 전체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언어와 사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와 사회의 관계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보면 뭘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그렇지? 그러네. 언어는 결국 의사소통의 수단이잖아. 저도 마찬가지로 뭘 통해서 한국어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수단이라고. 됐죠? 자 다시 한번 보는 언어는요.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언어, 사회구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언어와 사회관계입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나머지야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어를 보면 사회 모습 파악할 당연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와 사회 구조가 밀접한 관련이 있대. 그럼 당연히 언어를 잘 분석해 보면은요 사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겠지 당연히. 무슨 말이겠죠? 그냥 가볍게 읽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비록 구성원들이 동일한 사회 구조에 속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몽땅 다 어디에? 한국이라는 사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에 의해서 지역이 달라지면
또는 사회적인 요인이 달라지면 뭐 할 수 있다?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선 여기서는요.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언. 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지역 방언과 두 번째는 사회 방언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뭐 지역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요인에 의해서 말이 달라지는 거,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지역 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죠? 사회 방언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말이 달라져 이것을 사회 방언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랬을 때 이것만 기억. 자, 사회적인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 그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나이, 두 번째 성별, 세 번째 직업, 네 번째 계층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적인 요인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 성별, 직업, 계층에 따라서 말의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방언이라고 한다고요. 어렵진 않죠? 요것만. 나머지야 뭐 어차피. 자, 이 방언이라는 친구는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 자, 요거 질문학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언어와 문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언어를 보면은요,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래. 문화가 있어, 언어야. 이해하시겠죠?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반영체입니다. 당연하겠지. 따라서, 자, 출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살면서 이룩한 문화를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입니다. 요즘엔 세계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많이 배우죠. 결국 우리나라의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 말입니다.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한국 사회 문화까지도. 문화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이것도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하면은 결국 사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대놓고 물어보겠습니까? 이렇게 보기에 사례를 주는 거야. 이런 사례를.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 우리나라보단 언어의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사례를 언어와 문화와의 밀접한 관계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라고 여러분들 따질 수만 있으면 된다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밑에 사례 하나만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자, 한국어에서는요. 뭘 가리키는 말? 비를 가리키는 말이 엄청 많다? 많지 않습니까? 담배, 약배, 목배, 모종배 등등등 엄청 많다고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다? 자, 라이스를 실제 하나의 단어를 쓴다고요. 라이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쌀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요. 모, 벼, 쌀, 밥 등등 엄청 많이 씁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짐작할 수 있냐고요. 비를 가리키는 말이 많아. 그리고 라이스라는 쌀을 가리키는 말도 엄청나게 많아.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뭘 짐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요. 농경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무슨 문화다? 농사를 짓는 문화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언어와 문화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언어의 습득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언어를 이렇게 습득해 봤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출제되지 않는다고 X 이렇게 치지 마시고요. 가볍게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자, 3번입니다. 언어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형광펜 드시고요. 형광펜 드셨습니까? 형광펜? 자, 언어의 특성에다 이렇게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왜?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나마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거, 언어와 국어에서 문제 출제될 수 있는 1순위가 바로 뭐다?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언어의 특성은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을 잠깐 지우고 이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할 거냐면 언어의 특성을 설명할 거거든요. 자, 우선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무슨 특성과 기호적 특성과 두 번째는요. 구조적 특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됐죠?
자, 기호적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암기하십시오. 자, 기호적 특성에는 뭐가 있다? 첫 번째가 자의성입니다. 자, 1번 자의성. 자, 두 번째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사회성. 세 번째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성. 네 번째는 창조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창조성. 다섯 번째가 추상성입니다. 다섯 번째 추상성. 여섯 번째는 분절성입니다. 요게 기호적인 특성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구조적 특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규칙성이 있습니다. 규칙성. 자, 두 번째는 체계성이 있습니다. 체계성. 요 정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요 정도. 시간 1분. 자, 그럼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특성에는 크게 두 개. 기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 기호적 특성은 6개, 구조적 특성은 2개. 그러니까 대놓고 암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문법이라는 친구 자체는요.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해하셨어? 그럼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나중에 그 차곡차곡 쌓아두신 것을 가지고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군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암기하셨죠? 자, 지웁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하고 싶은지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죠. 언어의 특성. 됐습니까? 언어의 특성. 자, 크게 두 개로 나눴죠. 뭐? 첫 번째는 기호적 특성과 두 번째는 구조적 특성. 기억나십니까? 자, 기호적 특성 총 몇 개? 6개입니다. 1번 뭐? 자의성. 두 번째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분절성, 추상성. 됐습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라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는요. 구조적 특성이었었죠. 뭐? 규칙성과 체계성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암기하는 게 기본이야, 기본.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자,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의성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의성, 자의적이라고요. 자의성 한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씁니다. 자자가 마음대로 자자야. 됐죠? 자의성. 자, 밑에 설명이 이게 자의성이거든요. 자, 가볍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언어 기호의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언어라는 친구의 정의가 뭐였죠?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야. 됐죠? 사이에는요. 뭐가 없다?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이게 포인트야.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무야, 나무. 얘가 뭐다? 내용이죠. 아줌마가 파마한 거 같죠? 나무야.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나무라는 기호로 쓰지 않습니까? 됐죠? 다시 이게 뭐라고요? 내용. 이게 뭐라고요? 형식. 근데 얘하고 얘는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성? 자의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실제 이렇게 설명하면은요. 뭐 크게 저 개념은 맞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요. 이렇게 기억해.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모일 때 1대 다의 대응 관계를 가질 때 또는 다대 1의 대응 관계를 가질 때 무조건 무슨 성? 자의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 풀이법이야. 다시 한번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1대 다 또는 다대 1의 대응 관계를 가져. 그럼 얘는 무조건 뭐다? 자의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밑에 사례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례를 줘. 사례를 주고서 언어의 자의성을 물어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자, 실제 이 언어와 국어에서 특히 이 언어편은요. 그냥 사례를 잘 보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들어갑니다. 언어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잘 보십시오. 사과야, 사과. 그림으로 바꿨다는 것은 이게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여러분들 규제는요. 사과 진짜 그림돼 있죠. 먹음직한 사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야. 한국에서 뭐라고 한다? 사과. 미국에서는 애플. 일본에서는 링고, 중국에서는 핑고라는 형식을 쓴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내용 몇 개? 내용은 1개. 형식 몇 개? 맞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몇 대 몇? 1대 다의 대응 관계 맞죠? 다시 한번 무슨 성? 자의성. 이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추. 진짜 부추야. 여러분들 규제는 진짜 부추 있지 않습니까? 부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좋아.
피를 맑게 준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추. 됐죠? 자, 경기나 강원권에서 뭐라고 한다? 부추. 라고 쓰고요. 전라도에서는 솔, 경상도에서는 정부지. 라는 형식을 씁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 몇 개? 하나. 형식 몇 개? 맞네. 이렇게 된 거죠. 몽땅 다 무슨 성? 자의성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다 마찬가지야. 동음어나 동의어가 존재합니다. 다 마찬가지. 동음어 예를 들어서 배배배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신체를 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됐습니까? 잘 봐봐. 배 먹는 배 타는 배 사람의 신체를 봅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 몇 개? 이쪽의 내용이겠지. 먹는 배 타는 배 신체 일부 이게 내용 아닙니까? 내용 몇 개? 맞네. 형식은요. 몽땅 다 배배배 아닙니까? 이게 그 유명한 동음 이의어의 대표적인 사례죠. 형식은 한 개네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다대 1의 대응 관계다. 다시 한번 무슨 성? 자의성의 사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뭐 별건 아닙니다. 자, 동의어도 마찬가지라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자의성 뭘 기억해라?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1대 다 또는 다대 1의 대응 관계. 자,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몽땅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도상성이라는 단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요. 뭐의 반대? 자의성의 반대말입니다. 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도상성은요. 자의성의 반대말이야. 다시 여기 자의성이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에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도상성은 내용과 형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가 도상성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1번 들어갑니다. 양적 도상성, 두 번째 순서적 도상성, 세 번째는 거리적 도상성 이런 것을 도상성이라고 한다는데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 재료의 양과 뭐 할 때? 비례. 잘 보십시오. 개념의 복잡성 정도라는 것은 내용 형식. 내용이야. 됐죠? 언어적 재료의 양이라는 것은 내용 형식? 형식 아닙니까? 비례라는 단어 자체는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성이라고요? 도상성. 양적 도상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잘 보십시오. 시간적 순서나 우선성의 정도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내용 형식? 내용 아닙니까? 얘는. 어디? 언어 구조라는 것은 이거는 형식 아닙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정도가 언어 구조에 뭐 돼 있다고요? 반영돼 있다라는 것은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뭐다? 자의성의 반대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례 좀 보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거리적 도상성입니다. 마찬가지야. 잘 보십시오. 개념적인 거리와 내용 형식. 내용. 언어적 거리, 내용 형식. 형식.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는 것은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상성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가볍게 보시라고요. 넘어갑니다. 자, 사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은 어렵지 않아. 실제 이게 언어와 국어에서는요.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간단하다.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이 언어와 국어에서는요.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출제된다면 뭐 이미 배웠습니다. 이거. 그나마 출제되는 게 바로 뭐다? 언어의 특성입니다. 됐죠? 자, 합시다. 언어와 언어의 사회성. 이건 간단해. 잘 보십시오. 언어는 언어 공동체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어가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약속 어겨 안 어겨? 안 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어길 수 없다고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게 사회성입니다. 다시 사회성 뭐라고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간단하죠. 자, 밑에 이 사례가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어떤 사내가 등장했냐면요. 지 멋대로 언어를 막 바꿨어. 즉 약속을 바꿔다닙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바꿨으니까 약속을 바꾸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사내는 몰라. 남자는. 또 다른 사람 역시 그를 정확히 말하면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바꿨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 사회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고요?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불역성 또는 불가역성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역사성. 자, 이 역사성이라는 것은요. 언어는 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얘는 바꿀 수 없다죠. 얘는 근데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둘의 차이는 시간이 많이. 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약속이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말이지 뭐. 조선이라는 나라와 지금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간단해. 잘 보십시오. 조선 사회에서의 어떤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약속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요. 약속을 바꿀 수 없어. 다 사회성이야.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결국 약속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얘는 바뀌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렵나? 자, 다시 한번요. 이쪽은 사회성이야.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약속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역사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성과 역사성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역사성 뭐가 있다? 시간이 확 흘렀습니다. 이 말입니다. 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뀔 수 있다고요. 됐죠? 자, 사회성은요. 바꿀 수 없으니까 불역성 또는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성은요. 바뀔 수 있다죠. 근데 다른 말로 가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밑에 이거 보십시오. 모든 언어는 항상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신생, 성장, 사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인간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인간도 나서 자라서 나중에 죽는 거 아닙니까? 언어도 똑같다고요. 됐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군요. 사례만 가볍게 보십시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분절성입니다. 분절할 수 있다고요. 언어는. 자, 가볍게 설명하면은요.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불연속적인 곳으로 끊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절성이야. 예를 들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냇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냇물 이렇게 쭉 물이 흐르죠. 이것을 뭐라 그래? 연속적인 세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이 시냇물을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분절하죠. 여기까지는 상류, 여기까지는 중류, 여기까지는 하류. 정해진 건 없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상류입니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시냇물은 이렇게 연속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분절해서 우리는 인식하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죠. 근데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얼굴, 목, 가슴, 팔, 다리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분절하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분절성이라고 한다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분절성이지만 얘도 분절성이야. 언어는 여러 단위로 나누거나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눌 수 있다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분절성이라고 한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언어는 문장, 절구, 단어, 형태, 소음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때? 나는 밥을 먹었다. 문장이거든요. 제가 이 문장을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발음하죠. 여러분들은요, 뭘 통해서? 어조를 통해서 이렇게 끊어서 인식을 합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게 어조리야. 됐죠? 자, 또는 나는 어떻게 인식할까? 나 그리고 는. 밥을은요. 밥 그리고 을. 먹었다는요. 먹었다. 이런 식으로 분절해서 받아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분절성이라고 한다고요. 됐죠? 자, 다음 위를 뭐라고 해? 의미의 분절성. 얘를 형태 분절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별건 아니야. 다시 한번 이거 몰라도 되니까 분절성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분절성이 뭐라고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분절한다고요. 분절성. 넘어갑니다. 자, 추상성입니다. 그리고 창조성인데, 자, 추상성 들어갑니다. 자, 추상성이라는 것은 이거야. 자, 잘 보십시오. 꽃, 코스모스, 진달래, 할미꽃, 수많은 꽃들이 있죠. 이러한 구체적인 대상에서 뽑아
공통적인 속성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뿌리가 있다든가 잎이 있다든가 꽃이 있다든가 줄기가 있다든가 이러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뭐라고 하자? 꽃이라고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 꽃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대상을 추상화시킨 단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 그래? 추상성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을 추상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추상성이라는 것은 이거야. 구체적인 대상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추상성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6번입니다. 창조성입니다. 자, 창조성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 이것도 간단해. 잘 보십시오. 이 창조성 설명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면 딱 맞겠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대답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을 하고 계시죠? 그치? 좋아.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의문이거든요. 의문? 의문? 이건 나중에 의문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문. 그게 자음과 몸이 있거든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음의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다시 질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음의 총 개수 몇 개? 정답은? 이거를 여기 인강 아닙니까? 현강에서 선생님 물어보면 대답을 좀 못한다? 선생님 한 20 몇 개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자음 몇 개? 19개입니다. 19개. 만약에 제가 질문했는데 답을 맞췄어. 스스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 국어 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겠죠? 자, 모음 몇 개? 우리나라 모음의 총 개수는 몇 개다? 21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0개야, 40개. 이 40개의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서 수많은 단어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죠. 문장을 만들어내죠. 글을 쓸 수 있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창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 의문을 조합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다 만들어낸다? 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잖아. 여러분 용 보셨습니까? 선생님 저 용구 껐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창조성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한정된 말소리를 이용해서 기껏해야 의문, 자음과 모음의 개수 몇 개? 40개.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분들은요. 최소한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알겠죠? 기본이야, 기본. 다시 한번 한정된 말소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 단어를 뭐 할 수 있어? 창조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창조성이라고 한다고요.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념적 추상적인 산물이라든가 상상의 산물 또한 몽땅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창조성을 다른 말로 개방성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것들이 뭐 살짝 읽으면서 믿지만 쩍쩍 거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아무튼 자, 여기까지가 기호적 특성입니다. 뭐 별건 아니죠. 근데 이 별거 아닌 건데 언어와 국어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조적 특성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자, 구조적 특성 첫 번째 뭐다? 규칙성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성입니다. 이 말인데 규칙성은 결국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밑에 사례 들어갑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맞네. 나는 밥에게 먹었다라고 쓰면은요. 이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왜 바보라고 할까?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규칙이 있어. 예를 들어서 먹었다라는 것은 얘는 타동사 아닙니까? 앞에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됐습니까? 근데 밥에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밥은 절대로 에게라는 조사를 쓸 수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선생님에게 가능하잖아. 왜 에게는요? 유정밀일 때 써요. 유정물일 때. 무정물에서는 애를 쓰거든요. 이러한 규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뭐다? 바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바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규칙이 있다. 끝. 됐죠? 이것도 언어의 특성 아닙니까? 규칙성. 무슨 말이겠죠? 자, 두 번째 나옵니다. 체계성입니다. 자, 체계성은요. 요거 단어를 좀 암기해 주시겠습니까? 체계란 뭐다?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한 집합입니다. 이 말. 어렵죠? 그럼 체계가 뭐라고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한 집합을 체계라고 합니다. 다시. 체계가 뭐라고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한 집합을 체계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밑에 제가 사례로 이걸 집어넣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죠. 근데 이 밥 대신에 빵, 사과,
짜장면 등등등 먹을 것으로 바꿀 수 있죠. 또, 자, 을이라는 것이 목적격 조사거든요. 근데 를도 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물론 앞에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 밥, 빵, 사과, 짜장면 등등등등등은 몽땅답으로 먹을 것으로 묶을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책이 뭐라고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의 집합.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거 맞죠? 다 먹을 것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체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만 이해하면 돼. 다시 한번 정의가 뭐라고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하게 집합을 체계라고 한다. 결국 이것도 몽땅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체계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체계라는 것은요. 선택이라는 단어와 맞물린다고 이게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을 두 개 다 목적격 조사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선택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체계성이라고 한다고. 왜 됐습니까? 그랬을 때, 자 보십시오. 어휘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이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문법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많아 개방적 선택, 적어 폐쇄적 선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별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자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 네, 실제 다시 한번 언어와 국어에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 언어의 특성.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환법교사 언어의 기능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으십시오. 실제 이것도 문제 출제가 되긴 출제됩니다. 언어의 기능으로. 근데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언어의 기능. 첫 번째는 표현적 기능입니다. 이 말입니다. 화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뭐한다? 언어로 표현한다. 표현적 기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을 표현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뭐한다고요?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현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사례를 보십시오. 이 사례를 통해서 얘가 뭐라는 것을 표현적 기능입니다 정도를 잡아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매우 감동적이다. 영화 보고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 언어로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현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표현적 기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보적 기능 또는 지시적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됐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표출적 기능입니다. 본능의 본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아, 뜨거워라는 것은 본능 아닙니까?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건 뜨거운 거였지. 그래서 아, 뜨거라고 말을 해야 되겠다. 아, 뜨거 이렇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출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위에 밑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뭡니까? 표현적 기능은 의도가 있습니다. 표출적 기능은 의도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왜? 본능이니까. 간단하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령적 기능 또는 명령적 기능 또는 감화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 몽땅나보다 명령적 기능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령적 기능이라고 한다. 구요. 어렵진 않죠? 어서 회사에 가거라. 이런 것들이 뭐 사례 보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속담 가지고 한번 볼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라고. 명령적 기능 맞습니까? 당연하지. 결국 뭐 하라니까? 일찍 일어나라고 열심히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까? 아 그러네. 그렇구나. 이렇게. 이런 건 어떻습니까? 박재영 교수님은요.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 강의 들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령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지령적 기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친교적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어. 안녕하세요. 이게 친교적 기능입니다. 됐죠? 그게 친교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즉 화자가 청자와의 유대 관계를 확인하거나 친교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기능을 뭐라고 한다고요? 친교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십시오. 폭우를 보면서 오늘 참 날씨가 사납군요.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옆에서 그 말을 딱 듣고서 저도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몽땅 다 뭐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교. 됐죠? 친교를 돈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친교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뭐 가볍게. 자, 다섯 번째 미적 기능입니다. 이 말입니다. 미적이라는 건 미가 아름답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야. 그것을 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다른 말로 시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밑에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바둑이와 순이보다는요. 앞에가 두 음절, 뒤가 3음절이 훨씬 더 듣기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말입니다. 영화의 한 대사.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야. 배꼽법 쓰고 있습니다. 온율감 또는 리듬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적 기능. 다른 말로 실적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됐죠? 좋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좀 빨리 나가는데 그럼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됐죠?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합니다. 관어적 기능입니다. 이 말인데 관계야. 그럼 관어적 기능은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사전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전. 예를 들어서 영한 사전. 여러분들이 러브라는 단어를 몰라서 사전 찾아봤다. 그랬더니 사전에 뭐라고 돼 있어? 사랑.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잘 보십시오. 이건 영어잖아. 얘는 우리말이잖아. 자, 영어와 우리말의 관계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어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춘부장이라는 단어를 몰라. 춘부장을 찾아봤어. 그때 뭐라 그래?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춘부장이라는 한자어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어적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어적 기능은요. 뭐만 기억해라? 사전 하나 딱 기억하시면 끝.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밑에 7번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보존. 이거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가? 문자 언어가 그렇죠. 문자 언어가. 글자가 생기고 글자를 중에다 적을 수 있으면서 뭐가? 문화가 발전했고요. 역사가 뭐 점점 발전해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지식과 정보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뭐라고 한다?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어의 특성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언어의 기능 또한 만만치 않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1번부터 7번까지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암기하라면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암기해볼까? 자, 1번 뭐였죠? 이건 지워야겠지? 첫 번째는 표현적 기능이었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한다고요. 자, 두 번째는 뜨거워! 표출적 기능이었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 명령적 기능 또는 지령적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겠죠? 네 번째는 뭐였죠? 바둑이와 순이가 아니라 순이와 바둑이.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런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시적 기능 또는 미적 기능. 기억나시죠? 다섯 번째 사전 기억나십니까? 사전. 사전을 뭐라고 했었죠? 관어적 기능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다시 한번 문자 언어가 가장 중요한 특성이었지 않습니까? 뭐 지식과 정보의 그냥 보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존 기능. 하나 더 있었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실제로 이게 제일 많이 문제 출제됩니다. 뭐 안녕하세요. 친교적 기능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친교적 기능. 솔직히 이게 가장 많이 문제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뭐 가볍게. 자,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암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죽은 지식이야.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못 써. 알겠죠? 암기를 하셔야지만 시험장에서 그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써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철저하게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가 국어의 본질입니다. 이 말인데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국어가 뭐다라는 거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자, 국어를 나눠볼까? 이 말입니다. 국어의 갈래 아닙니까? 국어의 갈래. 자, 첫 번째는 계통상의 분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요거 하나. 국어는 계통상 뭐다?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 그것만 기억하시면 합니다. 됐죠? 다시 한번 국어는 뭐다? 계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끝. 형태상 이건 알타이 어족의 공통특징이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좀 부탁하고 싶냐면요. 말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일부러 왼쪽에다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를 만한 단어들은요 써놨거든요. 왼쪽까지 참고하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는 다시 한번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용어만 머릿속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법칙 하면 돈법칙이 뭔지 최소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 형태상 첨가어 또는 규착어 부착어라고 합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국어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는 겁니다. 자, 국어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첫 번째 계통상 어디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알타이 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기억. 자, 두 번째 자 형태상 뭐라고 한다? 첨가어, 규착어, 부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도 가볍게 보십시오. 그럼 최소한 첨가어, 규착어, 부착어 뭔지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첨가어 밑에 써있지 않습니까? 자, 봐봐. 그거 같이 뭐 실질 형태소에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첨가어라고 한다고요. 그걸 첨가라고 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무슨 말인지 모르냐면요. 실질 형태소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형식 형태소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문법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이런 말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아.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나중에 형태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밑에 사를 통해서 아 이런 것을 첨가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야. 이게 주어죠. 주어. 너를 목적어죠. 사랑한다가 서술어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너는 나를 너? 아까 여기 있었잖아. 목적어에 있었잖아. 근데 너가 이게 주어네? 결국 이 앞에 있는 것이 목적어이고 뒤에 있는 것이 주어인은 뭐냐면요. 바로 얘 때문이야.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 다른 말로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너 목적어 해 이 말입니다. 너는으로 바꿨을 때는요. 이 너는 뭐다? 보조사거든요. 아, 너 뒤에 는이라는 보조사를 써서 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제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뭐다? 주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 앞에 있는 나라든가 너라는 이런 친구들은 몽땅 다 다른 말로 실질 형태소라는 겁니다. 즉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를 붙여서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를 붙여서 즉 형식 형태소가 어떠한 형식 형태소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첨가어라고 한다고요. 됐죠? 다시 정리. 첨가라는 게 뭐다?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를 붙여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첨가어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굴절어하고 고리버는 가볍게 읽으십시오. 굴절어는요. 모양을 바꿔서 문장 성분을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나는 주어줘. 이 나가 미로 바뀌는 순간 뭐 되는 거야? 목적으로 바뀌는 거야. 아하. 어형을 바꿔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굴절어. 고리버는 뭐냐면은 얘는 위치야, 위치. 얘는 앞에 있으니까 무조건 주어. 얘는 앞에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주어. 얘는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있으니까 무조건 목적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리버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있으면 주어, 마지막에 있으면 목적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리버라고 한다고요.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3번은 국어의 어휘입니다. 이 말인데 이거는 뭐에 따른 분류냐면 어원에 따른 분류입니다. 어원에 따른 분류. 어원에 따른 분류. 크게 두 개. 고유어하고 외래어. 얘는 어원이 고유어라고요. 원래부터 우리말 어원이 우리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밑에 외래어는요. 어원이 고유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원이 외국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외래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뭐 귀와 어. 두 번째는요. 차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근어는 외국말 맞아. 근데 마치 우리말처럼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귀화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외국에서 들어온 말인데 실제 얘는 우리말 아닌 것을 확실히 알 때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차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다시 한번 국어를 분류해 볼게. 원에 따라서. 자, 크게 두 개. 고유어와 외래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요. 됐죠? 외래어는 다시 이렇게 두 개. 첫 번째 귀화어와 두 번째 차용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무슨 말이겠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얘는 사례준다. 어원이 순 우리말이 아닌 거 또는 어원이 한자어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형광펜 드시고요. 자, 두 개만 암기. 첫 번째는요. 요거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에서 온 말 있지. 여러분 교재를 따지면은요. 외래어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한자어에서 온 말. 예를 들어서 가난. 이때 가난의 어원이 어디다? 한자어라고요. 어차피 이런 것들이 어원이 뭐라고요? 한자어라고요. 됐습니까? 물론 어원이 어디라고요? 한자어라고요. 몽땅 문제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 우선 최소한 머릿속에 뭘 기억해라? 한자어에서 온 말과 하나 더 몽골어에서 온 말. 사례 보면서 아 얘가 어원이 한자구나. 이거 어원이 몽골어네? 이렇게.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화어는요. 진짜 우리말처럼 써. 진짜 한자가 안 붙어 있으면 이게 한자인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한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거는. 됐죠? 그래서 최소한 두 개 한자어에서 온 말과 몽골어에서 온 말은요.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건 암기사항이야. 자 실제 한 장을 딱 오른쪽에 날개 있네.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 자, 그럼 15쪽에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암기야. 이해가 아니라. 차용어는 문제 나올까?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거 누가 몰라. 당연하겠죠. 차용어는 누가 모릅니까? 뉴스! 설마 이게 어원이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귀어어 쪽에서 한자어하고요. 몽골어에서 문제 출제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죠. 자주 나오는 것을 밑줄을 긋은 것뿐이지 다른 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부탁이야. 좋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사회성에 따른 국어의 분류입니다. 이 말이죠. 사회성에 따른 국어의 분류. 사회성에 따른 국어의 분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읽으십시오. 표준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이 뭐다? 표준어의 정의는 뭐냐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현대 서울말이거든요. 저 교양 있죠? 미안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현대 서울말이야. 교양 있는 사람은 저 맞아.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은 현대 서울말. 표준어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지역에서 쓰는 말은 방언이라고 하는 거. 아이고, 표준어의 기능이네. 방언입니다. 방언 좀 이따 해줄게. 자, 표준어입니다. 표준어의 기능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볍게 읽으십시오. 첫 번째는 통일의 기능, 준거의 기능, 우월의 기능, 그다음에 독립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볍게. 자, 선생님 통일의 기능이 뭡니까? 당연하지.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던 것을 뭐 한다고요? 표준어를 통해서 통일한다고요. 그런 것을 통일의 기능이라고 한다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답입니다. 독립의 기능입니다라는 것은 결국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다른 나라와 다르다야. 독립. 그러니까 통일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게 통일의 기능. 독립의 기능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이야기한다고. 독립. 됐죠? 우월의 기능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선생님 표준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지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이야. 잘 보십시오.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뭐했다? 정규 교육을 받았다. 정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받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은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 정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됐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월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준거, 기준이 되는 근거. 표준어는 국민들이 모두 따르도록 만들어 놓은 언어입니다. 언어 규범이라고요. 따라서 규범화된 표준어는 사람들이 공적인 언어 생활하는 데서 뭐가 될 수 있다. 기준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근거의 기능입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아무튼 이 네 가지가 몽땅 뭐도 표준어의 기능입니다. 가볍게 읽으시기 바라고요. 암기 필요 없어. 가볍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인데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볍게 읽으십시오. 암기할 필요 없고
자, 방언은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여기 보십시오. 사회 방언입니다.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을 뭐라고 했다? 사회 방언. 그때 사회적인 요인이 뭐였었죠? 정답은 나이, 성별, 직업, 계층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끝. 어렵진 않고요. 자, 두 번째, 아무튼 방언이고요. 은어가 뭐냐면은요. 이런 것들 가볍게 읽으십시오. 그냥. 특정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 구성원들끼리만 특별하게 사용하는 말. 이 말이 어려워? 제 규제는요. 사례가 다 있으니까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 거지들의 은어, 왕초, 내초, 선삼 채취인들의 은어, 삼, 신맥군, 범주인들의 은어, 먹통, 쪽지기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어라고 한다고요. 가볍게 그냥. 자, 속어는 그냥 욕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속어. 귀빈, 귀찮은 빈대, 주둥아리 이런 것들. 너무합니다. 자, 전문어입니다. 직업어라고도 하는데 전문적인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수하게 발달된 말. 이걸 뭐라고 한다? 전문어라고 한다고요.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말. 이렇게 하는 거죠. 법조인들이 사용하는 말. 막 이상한 거 쓰지 않습니까? 몽땅도 뭐야? 전문어야. 무슨 말이겠죠? 자, 금기어하고 완곡어. 나머지 그냥 읽으시고요. 금기어하고 완곡어는 뭐냐면 금기되는 말이잖아. 왜? 무서울 때 또는 더러울 때 차마 입 밖으로 내기 좀 꺼리지 않습니까? 금기어야.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도록 만들어주는 말로 바꿉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완곡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식사하면서 이거 강의를 보는 건 아니죠? 똥. 너무 더러워. 그래서 덩. 얘가 금기어면 얘가 완곡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됐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걸. 자, 밑에 사례 보시면 알겠지만 천연두 무서워요. 그래서 마마나 손님으로 바꾼다고요. 이게 완곡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감옥. 좀 그렇잖아. 들어가기 좀 꺼리고 막 이런 거. 형무소에서 또 교도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완곡어라고 한다고요. 말은 이해하시겠죠? 무섭거나 더럽거나 입 밖에 꺼내기 어려운 말들 금기어. 그걸 꺼내도록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바꾸는 거야. 그것을 완곡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말만 아십시오. 말만. 관용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의 결합에 제3의 의미로 바뀌는 것을 관용어라고 하는 거죠. 속담이야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그냥 읽으면 내용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4번입니다. 국어의 음성의 특징, 국어의 특징입니다. 이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가급적이면 제가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봐. 자, 음성의 특징입니다. 이때 음은 그냥 자음과 모음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자음과 모음의 특징. 끝. 다시. 국어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뭐냐면 음운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음운상의 특징을 다른 말로 음운이 자음과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자, 1번은 어떻게 기억해라? 자음과 모음의 특징으로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몽땅은 뭐다? 자음과 모음의 특징이야.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모음과 모음 사이에는 뭐가 올 수 없다? 3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음운의 특징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거를 음운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어휘상의 어휘는 단어잖아. 얘는 그래서 단어의 특징입니다. 단어의 특징. 그렇게 기억해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얘는 단어의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각적인 어휘. 단어 맞죠? 어휘성의 특징이라고요. 의성어나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 단어 맞죠?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특징 아닙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어휘 상의 특징입니다. 그 설명한 겁니다. 간단하죠? 됐죠? 자, 세 번째는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이 말인데 이 문법상의 특징을 괄호 열고 구문상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문법과 얘는 그냥 어순으로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문법과 어순. 이게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문법상의 특징은 크게 두 개, 형태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으로 나눴습니다. 이 말인데 형태적 특질과 통사적 특질. 간단합니다. 잘 보십시오. 단어 형성, 문법. 됐죠? 문법. 됐어. 이 의존명사 역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 그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형태적 특징이라는 것은 품사라든가 어간이나 어미라든가
단어의 형성 등과 관련된 것은 형태적 특징이고 다른 말로 문법상의 특징이고 이 말입니다. 됐고 문장 성분이나 문법 요소나 문장의 어순 등과 관련된 것은 뭐다? 통사적 특징입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그런 것을 몽땅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문법상의 특징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요게 세 개고 요게 하나야? 그럼 얘가 답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차피 다음 중 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어휘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1번부터 4번, 3번까지는 어휘상의 특징이고 4번이 의문상의 특징 나왔어. 그럼 답이 얘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문법상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는 어휘상의 특징, 문법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을 때 어휘상의 특징 나왔고 2번부터 4번까지 몽땅 다 문법 또는 어순과 관련된 특징 나왔으면요 얘를 답으로 찍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괜찮죠? 이런 것들이야 뭐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로 다 뭐다? 이건 어순이거든요. 어순. 통사적 특징이라는 건 거의 대부분 다 어순. 됐죠? 이런 것들은 뭐 가볍게 됐습니다. 다 마찬가지니까 혹시라도 읽고서 선생님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은 국어와 한글인데 이런 것들은 가볍게 읽으십시오. 문제 출제되지 않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훈민정음이죠. 몇 년의 창제? 1443년의 창제. 반포 1446년의 반포. 이런 것도 가볍게 보시기 바라고요. 나머지야 뭐 그냥 보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한글 자모의 명칭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명칭이 어떠냐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여러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 한글 자모의 명칭을 어디서 처음 썼냐면은요. 1527년 최세진이 쓴 훈몽자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자, 실제로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니은 어떻게 쓴다? 니은 이렇게 쓴다. 여러분 이렇게 써. 이거는 뭡니까? 수험생이 자꾸 얘를 티긋티긋 하는데 티긋 아닙니다. 어떻게 쓴다? 티, 으십니다. 이 기준에 다 들어가. 딱 세 개를 제외하고는요. 그 세 개는 뭐다? 기역, 디귿, 시옷. 즉 노란색으로 쓴 것만. 이것만 제외하고는 몽땅 다 이 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음과 모음 명칭은. 배울 순서는 이건 나중에 한글 맞춤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배울 순서, 자음의 순서, 모음의 순서라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최세진님의 훈몽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 군무원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야. 뭐가 나왔냐면 간단합니다. 훈몽자회가 이거 왜 최세진이 만들었냐면요.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한자 교재, 한자 교재. 한자 교재.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이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암기를 하시면은요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정도가 나온다고요. 됐죠? 좋습니다. 자, 나머지야 뭐 이런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음의 명칭입니다. 모음의 명칭입니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야 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죠. 아, 참고로 이런 거 설명해 볼까? 여러분 기억 보십시오. 기억. 기억을 어떻게 했냐면 기역 이렇게 했죠. 됐죠. 이 말의 의미 그리고 키읔을 어떻게 썼냐면 과거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썼어? 이렇게 썼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야. 이 기역이라는 친구는요. 초성에서도 썼고 종성에서도 썼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 키읔이라는 것은요. 어디에만 썼다? 초성에만 썼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초성과 종성에 모두 썼습니다. 이 말이고 초중성 통용 8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네들은요. 초성이만 쓰는 8개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말만 하시면 됩니다. 말만. 이런 것들을 가볍게.
좋습니다. 자, 잠의 순서와 몸의 순서는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아무튼 현대 국어는 차이가 있죠. 현대 국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잠호의 순서가. 이런 것좀 가볍게. 괜찮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남한어와 북한어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 땡치시고 하면 되겠죠. 왜? 실제로 문제 출제도 좀 어렵습니다. 남한어와 북한어의 차이. 그냥 가볍게 읽으시기 바라고요. 됐죠? 다음 페이지에 남한어와 북한어의 어휘 비교입니다. 이것도 엄청 많지. 가볍게 읽어봐. 알겠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선 1강 끝내봤는데 여러분 1강은 굉장히 길었죠. 언어와 국어. 자, 첫 번째 이 언어와 국어를 40강 안에 끝내다 보니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강의가 길었는데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 괜찮을 겁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 이거. 두 번째 의문의 책입니다. 자, 실제 오늘 여러분들이 설명한 것은요. 가볍게 이 실제 문제도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언어와 국어 정도니까.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 즉 의문의 체계부터는요. 진짜 본격적으로 이 문법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반드시. 다음 시간부터는 철저히 공부하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강의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